인성과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례 또 그걸 대처한 나의 방법은 어땠는지요? 또 스트레스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1936년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 박사가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적, 외적 자극이라고 정의하면서 의학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의 고난을 나타내는 개념에서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팽팽히 조인다는 스트링거라는 라틴어와 스트릭터스라는 꽉 죄는 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또는 내적, 외적 자극을 받으면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꽉 쥐어서 생존과 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스트레스를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술 마시기, 여행 가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잠자기, 수다 떨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음도 7.7%나 차지했고요. 집에서 방콕하고 있다는 퍼센테이지도 7%나 되었습니다. 술 마시기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나요? 이 이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들로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스트레스에는 양면성이 있죠. 스트레스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요? 디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디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대처 능력을 만약에 넘어선다면 그 상황은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코 편안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단체 생활이나 에서 이 대인 관계에서 이러한 외부 자극이나 압력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또는 개인의 지각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면 내부 자극을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극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긴장 상태 등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극복할 힘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심박수가 증가한다든가 근육 긴장 등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된다거나 상황이 자기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분노나 짜증, 불안, 우울, 강박감, 예민함, 자존감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신체에도 미치게 되죠. 두통이라든가 불면, 위산가다, 위통, 집중력 저하, 피로 이러한 그 신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스트레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각종 신체 또는 정신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디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만 겪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디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긍정적인 일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유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느끼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든가 또는 설렘, 흥분 이러한 것들이 유스트레스의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고 성취욕과 동기부여가 유발되고 집중력이 증가되고 또 이러한 활력이 증가되는 등 이러한 유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되죠.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의 각 차이점을 구분해서 삶 속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휴가나 미팅, 여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계신가요? 심리학자 로버트 앱스타인이 30개 나라 3만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휴가나 여가는 일시적이고 그 순간은 뭐랄까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것들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획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에 나한테 통제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통제감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제감이 올라가면 그 일이 더 재미있어지고 당연히 그 일이 더 재미있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주도권을 내가 쥘 수 있다, 나한테 있다, 라는 그 감정을 준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내가 하는 일을 또는 공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주도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제감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울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죠. 하지만 세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획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요,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이게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때만이 진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래,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구나. 따라서 계획을 실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나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도 역시 계획을 세우셨죠? 지금 그것을 잘 실천해 가고 계십니까? 계획 달성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만약에 그 계획이 달성이 안 됐다면, 안 되고 있다면
그 계획 달성의 방해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세운 계획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그 계획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좀 더 놀고, 더 즐기고,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이러한 그런 결정도 다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나한테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당장 실천하고 또 통제력을 잊지 마세요.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 계획을 방해하는 내가 그 계획을 실천할 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 장치를 마련하세요. 만약에 세운 계획이 조금이라도 달성되었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 장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계획을 진짜 실천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가면서 한 학기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실패 등이 주는 좌절감과 무기력을 인식하고 이것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가는 이른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과 조직이 실패와 시련을 경험하고 난 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의외의 곳에도 있습니다. 바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낸다. 이런 것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곤 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포기나 좌절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든가 더 이상 재기할 여지가 없다라는 절망감은 손실을 메꾸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른바 빠른 방법에 시선을 묶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대부분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결국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에서도 실패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 중에 회복 탄력성이 종종 논의가 되고 또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그러나 시간에 대한 관점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실패를 했을 때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체크해보는 14개의 문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자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한 개의 문항마다 너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5점부터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아니다까지 각 항목의 점수를 기록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2번 당장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도 무시하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3번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 더 낫다. 4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에 대해 생각한 뒤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6번 첫 번째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여러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7번 나는 호기심이 많다. 자, 여러분 모든 항목에 대답을 하셨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문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8번부터 14번까지 매우 그렇다에서 1번 전혀 아니다까지 자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각각의 문항에 답을 달아보세요. 자, 여러분 14번까지의 문항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다 답을 다셨나요? 자, 그러면 자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어떤지 다음 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14문항까지 나온 결과를 다 더해보면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산하의 채점 결과가 41점 이하이면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현재 자신감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였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관리에서 오늘 배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잘 생각하시고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